우리 그레이트 게임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이고, 국제 정치학자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 우리 조선 왕조의 멸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지리를 좋아해가지고 특히 이제 지도를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웬만한 데를 지도를 상세히 연구했고, 그리고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동그랗죠. 지구가 동그란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구에 바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클까요? 바다가 육지에 비해서 얼마나 클까요? 70도 아닌가요? 한 뭐 6대 4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유라시아 대륙을 그 태평양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크고, 또 이제 바다가 왜 중요하냐? 바다로 뭘 움직이죠? 우리 무역의 약 95% 이상을 바다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또 이제 배가 움직이고 군함이 움직이고 사람이 오고 가고, 이렇게 바다가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 세력의 아들인 마한이 벌써 1890년에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해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해권이라는 건 원래 넘어오기를 근대에 들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쭉 제해권을 정하고 갔죠. 그래서 제해권 정확을 위해서는 그 6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기서 설명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고요. 한번 쭉 보시면 왜 마한이 제해권 확보를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당연히 지리적으로 유리해야죠. 바다가 없는 나라가 제해권 정하기는 불가능하죠. 넓은 바다와 긴 해안선이 필요합니다. 긴 해안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 러시아하고 캐나다가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와 캐나다의 해안선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리한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해안선이 양단되어 있죠. 서해안과 동해안이 양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랴오동 반도에서 광시선까지 쭉 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활용 가능한 해안지입니다. 그렇게 북극에 있는 바다는 해안지대는 별로 효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후 영토가 적당한 크기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 그렇죠, 중국 그렇죠, 미국 그렇죠, 영국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슬로베니아, 작은 나라죠. 그런 나라들은 바다가 있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됩니다. 인구가 없으면 방어나 공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양과 비즈니스의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필요합니다. 폐쇄적인 국가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제해권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국가가요? 폐쇄적인 국가들. 예. 그 다음에 이제 확보할 의지와 영향력이 있어야죠. 정부가 아무런 의지가 없으면 그 무용지물이죠.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커플랜드 이론이라고 심장부 이론, 우리말로 심장부 이론인데 1904년도에 영국의 맥킨더가 주장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영국은 대해양 제국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게 아니야, 허틀랜드가 더 중요해. 그 이유가 바로 러시아가 거대한 동유럽과 시베리아, 심지어 알래스카를 넘어서 캘리포니아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철도를 놔, 그러면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허틀랜드가 더 중요해질 거야.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책을 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틀랜드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동유럽, 예를 들면 독일 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라시아의 거의 끝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티베트도 포함됩니다. 그만큼 거대한 대륙, 이 거대한 대륙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은 세계를 지배한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허틀랜드를 지배하고 허틀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섬을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한다. 그리고 세계 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도망만 갖추면 러시아가 세계 제국이 될 거다. 영국을 뛰어넘는 국가가 될 거다고 주장한 이론이 바로 심장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이론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두긴 같은 사람은 앞으로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일본하고 합세해가지고 몽골을 장악하고 티베트를 장악하고 신장을 장악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알렉산더 독인이 바로 이제 푸틴의 정치 사상적 하나의 이제 멘토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 보시면 허틀랜드하고 림랜드를 나눠놨습니다. 림랜드는 조금 더 설명할 건데 허틀랜드는 그야말로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죠. 지구가 둥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 안 해본 게 경도가 이렇게 남북으로 돼 있죠. 남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반도 부근에서 경도 1도 차이가 거리가 얼마 될까요? 경도 1도. 예. 한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도 123도선하고 124도선이에요. 123도, 124도선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 경계 그리고 해양 이의지 경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될까요? 폭이? 90km. 한반도 부근에서 약 90km입니다. 90km. 경도가 어디 가장 넓을까요? 적도에 가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남북쪽으로 가면 가장 좁겠죠. 그죠? 그만큼 경도, 이런 경도 위도 개념 같은 것도 지휘하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림랜드 이론. 림랜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해안가 땅입니다. 해안가 땅인데 이것도 네덜란드 출신 스파이커먼이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허틀랜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림랜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빨리 운반 수단 그런 기술, 조선 기술 그리고 함선 기술 같은 게 발달되면서 더 이 바다가 중요하다. 그리고 바다를 지탱해주는 해안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 출신이지만 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림랜드가 중요하다는 걸 특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림랜드 이론이 중요하면 가장 각광을 받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아까 전에 제휴권의 중요성을 말한 마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해안선이 깁니다. 그리고 거기다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굉장히 넓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랄까, 이 의지가 강합니다. 리화칭이 도련선 전략을 내세웠죠. 그만큼 의지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미국에 대항해서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미 림랜드 이론에 따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지 캐난의 소련 봉쇄 이론도 되고, 왜냐하면 이게 컨테인먼트 할 때 림랜드를 장악해서 소련 세력을 밀어낸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 전략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일본이 단일 정부 전략을 또 주장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끝단부터 제일 말단까지 다 한 정부로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주장한 단일 정국 이론하고도 주장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단일 전국, 원 시어터, 전국 원 시어터.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전역 또는 전국 이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바로 스파이커먼입니다. 이런 거는 영어 표현이 되게 이제 쉽고 간단하고 하니까 좀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써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러 간에, 두 나라 간에 그레이트 게임을 어떻게 해왔는가. 쭉 그러면 이제 정의, 국제정치학 정의는 1813년부터 1907년까지 이렇게 94년간 이어진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지금도 전략적 경쟁하고 있죠. 미중 간에. 그렇게 장기간 동안 전략적 경쟁을 했는데 성패는 안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트에서 극동까지, 물론 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발트에서 극동까지고, 그다음에 여기 주장은 극동은 포함 안 돼 있고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티벳까지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러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조선 반도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한 그런 하나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영국, 그러니까 영국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유럽 세력들은 왜 동양으로 왔을까요? 왜 그렇게 콜럼버스가, 마젤란이 동양으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물건 팔려. 향신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뭐 오스만 터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밀길을 막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충족되면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고기를 생으로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구워 먹거나 익혀서 먹고, 더 맛이 좋고, 거기다가 또 뭘 쳐먹으니까, 소금 같은 거 쳐먹으니까 더 맛있더라. 근데 향신료를 거기다가 발라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제 후추 육두구동을 찾아가지고 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서 베네치아 상인 있지 않습니까? 그 베네치아 상인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베네치아 상인의 주인공이었던, 그러니까 이 샤일록의 반대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오였나요? 안토니오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배를 보내가지고 이런 후추, 향료를 사오는 일이었는데, 그때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이 살을 배일핀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향료 육두구, 특히 이제 후추에서 육두구가 좀 더 맛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 상인들이 한양에 와서 기생들한테 후추알을 뿌립니다. 그만큼 이미 조선에도 후추가 굉장히 유명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록 보면 한양의 기생들이 앞다투어 그렇게 후추를 주우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갔을까요? 러시아는 모피를 찾아서 갑니다. 왜 모피를 찾아서 갈까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치고 옷 입는 건데, 그 당시에 모피는 지금의 명품백 뭐 그런 겁니다. 그 뭐죠? 이제 우리 전 대통령 부인이 관계됐던 부인, 디오르, 크리스찬 디오르 백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명 귀족이나 유명 왕족들의 그림 같은 걸 보면 어깨에다가 그런 아주 비싼 모피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동물주는 뭔가요? 담비가 특히 유명했어요. 담비, 밍크 이런 거. 담비는 곰의 종인가요? 아니, 담비는 작아요. 여우와 너구리 한두 마리 죽여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멸종시켰지. 예, 담비는 우리나라도 몇 마리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멸종 위기종이에요. 못한 걸 만들려면 아무튼 뭐 수십 마리.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러시아로서는 국력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은 석유지만, 얼마 전에 석유지만, 그때는 모피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피를 많이 가지면 그걸 가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무기를 사고, 그리고 국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러시아가 이렇게 사치제 모피를 찾아가지고 동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1586년에 튜멘, 지금의 중앙 시베리아, 그 다음에 토벌스크는 바로 오비강의 연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벌스크는 레나강이고,
1964년에 오버강 연안의 톰스크, 그 다음에 야쿠츠크, 그 다음에 이제 오츠크에로 도달하고 이미, 그러니까 17세기 초에 이미 1638년에 우리나라 뭐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1638년에 뭐 하고 있었어요? 1638년에 병자호란. 병자호란 1년 뒤에 이미 오츠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648년 그때 감차카 요새 건설했습니다. 감차카 반도가 이렇게 위는 좁고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죠. 거기에 이미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651년은 이르쿠츠크 알죠? 거대한 호수, 우리 민족의 탄생지라는 호수 옆에 거기에 이르쿠츠크 있죠. 그리고 이광수의 무정에도 그 이르쿠츠크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66년에는 드디어 아무르강, 흑룡강을 내려와가지고 우리 발해 근거지였던 흑룡강을 내려와서 알바진 요새를 건설합니다. 지금 이제 북경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러시아가 알바진 요새 건설하려고 카자크족이라고 터키 계통하고 슬라브 계통이 섞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나라한테 이 알바진 요새가 함락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베이징에다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동화가 많이 됐는데 여전히 모습이 좀 다른 사람들이 그 베이징의 후통, 그러니까 뒷골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바진은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나선정벌, 효종 때 나선정벌, 우리나라 조총부대가 가서 신유가 가서 조총부대로 기여했다 이런 게 우리나라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럼 시베리아 상황 어땠을까요? 이때 16세기, 17세기 이때까지 어땠을까요? 시베리아 상황. 원래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를 제패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라시아에다가 사객 항국을 만들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서쪽에 있던 게 누구죠? 주치의 킵착 항국. 거기 후예들이 쭉 이렇게 군데군데 여전히 작은 카네이트, 항국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베리아 항국은 이때 정복당했는데 시베리아 말이 나온 게 시베리아 항국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가 시베리아로 팽창하는데 1581년부터 1800년까지 이렇게 팽창하는 단계를 쭉 그려놨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반도가 뭐죠? 이름 추코트 반도. 그러니까 원래 제일 왼쪽이 러시아의 본토고, 그 다음에 점차 계속 정복을 해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19세기 이르면 중아시아도 정복을 합니다. 중아시아는 왕국들이 제법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 왕국들도 19세기 후반에 되면 다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지금은 사할린, 구릴 열도까지 다 장악을 했고 한때는 바로 배우동 반도도 장악을 했었죠. 그만큼 러시아가 남하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상 남하라기보다는 동한 거예요. 동진해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남하를 한 거죠. 네, 동진했다 남하죠. 그래서 이 보시면 심지어 알래스카를 넘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령 멕시코하고 접경을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의 캘리포니아 북부도 이 러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뭐 오레건주라든가 뭐 그런 워싱턴주 이런 게 다 점령을 했죠. 뭐 캐나다 서부도 다 점령했고 이렇게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넓으면 지키기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뭐 후퇴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베링 해협을 경계해가지고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로스 요새는 약 29년간 러시아가 경영을 했습니다. 그럼 인도가 나오는데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끝까지 가니까 더 이상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남하를 해요. 남하를 시도하니까 영국이 이 공포를 느낍니다. 특히 러시아의 목표가 혹시 인도가 될까봐. 인도가 왜 중요할까요? 대영 제국한테 인도가 왜 중요할까요? 목면 제품.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첫째, 이용할 만한 인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인구가 보시면 인도가 14억이고 그 다음 파키스탄이 한 2억 5천, 방글라데시가 1억 9천, 그 다음에 미얀마가 한 6천만 돼요. 파키스탄이
인구 6인가 차이가 그래요. 면적은 한국의 3.5배, 아니 한반도의 3.5배, 인구는 2억 5천만. 그러니까 2억 5천만 인구 얼마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합쳐도 2억 5천만인데 이탈리아까지 합쳐야 비슷해요. 그만큼 지난번에 박찬하고 인도네시아보다 다 인구 5위. 인도네시아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인구 거의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거대한 영토에 자원이 많죠. 사람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리고 또 이 거대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면화를 재배해서 세계 사람들이 필요한 목면 제품, 면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영국이 지배할 때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가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미얀마까지. 지금 한 20억인 거네요. 그 미얀마까지 같은 나라였어요. 미얀마, 부탄, 네팔까지 다 같은 나라였어요. 미얀마도 같은 예, 미얀마도 같은 나라였어요. 여기 지도에 보세요. 20억인 거네. 지도에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쭉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팔, 부탄, 그리고 남부 티벳도 영국 영역이었어요. 이만큼 거대한, 그리고 밑에 있네, 실론도 있네, 실론도 있네, 포함되어 있네. 그 오른쪽 선 보면 니코바라 섬, 안다만 제도의 니코바라 섬, 그 다음에 안다만 제도.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말라카 제도로 들어가는, 말라카 해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이 인도아 대륙이 보통 인도아 대륙 그러잖아요. 인도아 대륙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대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요? 첫째, 영국이 어디하고 싸울 때 징집을 하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사요. 대개 사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어요. 심지어 1차 전쟁 동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 대영 제국의 보물이야. 이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 예를 들면 남아공이라든가 이집트 해봤자 인도에 비하면 훨씬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이 우려한 것은 혹시라도 러시아가 육로로 인도를 침공해가지고 뺏기게 될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내내 영국이 페르시아를 넘어가지고 영국령 인도를 차지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배로 오면 쉬워요. 그러니까 영국이 막 재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배도 필요 없이 육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려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근데 그 영국과 독일이 러시아가 마주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영국은 특히 인도 방어에 관심이 있던 건가요? 인도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조선에 왜 관심이 많았느냐? 조선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면 중국이 넘어가 버려요. 중국이 엄청 거대한 땅이잖아요. 결국 인도 덩어리와 중국 덩어리가 중요하니까 그 인근을 같이 또 방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도 중요하지만 조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선을 장악하고 나면 바로 러시아가 중국 대륙으로 쉽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우려한 겁니다. 그런데 랜드파워 러시아가 왜 이렇게 방어자 위치를 차지했느냐? 당시에 철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군대를 진입해가지고 이동시키는데 한 달, 두 달, 막 1년 걸려. 그런데 영국은 배 태워가지고 15일, 20일 딱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때 그레이트 게임 할 때 러시아는 보통 방어자였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한테 좀 유리했던 거는 러시아가 노리는 땅은 다 러시아보다 후진적인 땅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당시에 서유럽보다 힘이 없었어요. 약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행하게도 다 노리는 땅이 지배자가 다 좀 천연의 나라들이야. 오스만 터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국, 조선 이런 다 약하잖아요. 쉽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굉장히 긴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요 대립 지역을 쭉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흑해 지역이에요. 흑해가 지금 또 중요하죠. 흑해가 러시아의 활동 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터키의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뚫리면,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해협을 뚫리면, 그 다음에 지중해로 와가지고 시리아를 노리고, 그 다음 이집트를 노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다 지을 수 있죠. 흑해.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아조프해라고 또 있어요. 아조프해라고. 아조프해도 중요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흑해를 벗어나서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미아를 먹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국이 개입을 합니다.
영국이 개입해가지고 영국이 개입하게 되니까 같이 들어온 나라가 바로 프랑스가 들어왔고 프랑스도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하고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프랑스가 영국을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데냐. 사르데냐 아시죠? 사르데냐 그 지금의 통일 이탈리아의 주인공이 된 왕국이 바로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이죠. 그 사르데냐에 들어갔고 그래서 러시아의 지중해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주전장은 크리미아 반도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주전장은 물론 흑해, 크리미아 반도인데 얼마나 전쟁을 많이 여러 군데 전쟁했느냐 한번 보시면 영국 프랑스 함대가 발트해에 있는 발트해 아시죠? 발트해. 지금은 이제 러시아 발트 함대가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당시에는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핀란드 항구를 치고 그다음 그 앞에 있는 올랜드 제도라고 그걸 치고 그다음에 지금의 상페테르부르크까지 공격을 했어요. 다행히 러시아 육지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막아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영국 함대가 백해 아시죠? 제일 그 북쪽에 있는 항구 옛날에 무르만스크라고 들어봤죠. 그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이런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 항구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영포 연합 함대가 어디 들어갔느냐? 지금 감자카 반도에. 크림 전쟁인 거죠. 네, 크림 전쟁. 네. 크림 전쟁인데 크림이 이게 주 전장이에요. 흑해 주변이가 주 전장이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 함대들이 러시아의 항구들을 요새들을 다 공격을 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백해의 아르한겔스크 항구, 그 다음에 발트해의 핀란드 항구들, 그 다음에 상페테르부르크라든가 올랜드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극동에 있는 감차카 반도에 있는 페트로파블레스크라든가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나이팅게일이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 전쟁이 바로 그레이트 게임에 직접적으로 유혈 충돌을 벌이는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관여됐죠. 프랑스, 사르데냐 이런 나라들이 관여됐으니까 각기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때 유일하게 그래도 오스만 터키가 이겨가지고 영국의 지원을 받아 이겼죠. 그런 말하면 오스만 터키 해체가 좀 연장이 됐습니다.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사상에. 이때도 문제됐고 그 다음에 소련이 또 개입했죠. 1970년대.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브레진스키가 이때 이걸 관여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들어갔었죠. 미국이 들어가다 쫓겨났죠. 이만큼 아프가니스탄은 굉장히 강대국들하고 관계가 많은 땅입니다. 유혈의 땅이죠. 지금은 탈레반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탈레반이 바로 가장 지독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이 세 번 벌어집니다. 세 번 벌어지는데 현상유지로 끝납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1876년에 그 중아시아에 있던 한국들이 세 개인데 히바가 제일 왼쪽에 있고요. 히바가 바로 이제 제가 가봤는데 지금은 작은 도시인데 정말로 옛날엔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징기스칸이 하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히바 지역이 셀주크 터키, 오스만 터키가 나온 땅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라 항국.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콕한드는 우즈베키스탄 내일 동쪽에 있는데 꽤 그래도 잘 나가는 그 항국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1876년에는 다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정복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각기 먼 스탄 자치공화국 만들었죠. 그게 5개입니다. 지금은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5개국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에 그 다음에 1895년에는 파미르고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관계됩니다. 누구죠? 아세요? 파미르고원. 총령. 파미르고원을 총령이라고 그러죠. 총령. 우리말로 총령. 고선지. 고선지가 파미르고원을 넘어가지고 길기트, 소발류를 정복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파미르고원이 이름이 총령인데 그게 뜻이 우리말로 파입니다. 파 총자. 그래 파미르 그러잖아요. 파미르. 총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파를 심어보니까 파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도 안 죽더라고요. 우리 집에 제가 파를 심어가지고
겨울에도 먹다가 그대로 안 먹고 남은 파가 겨울을 지내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가 추운데 자라는데, 그래서 파가 원산지가 바로 파메르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파메르곤에서 붙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그만 싸우자 이렇게 협정을 치게 됐고요. 그다음에 신장. 신장은 왜 신장일까요? 왜 새 땅이라고 그럴까요? 왜 새 땅? 원래 신장은 옛날에 중국에서 말하던 서역입니다. 서역. 서역인데 이게 한나라 때 고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일부분 점령을 했습니다. 일부분 점령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원래 백인 계통, 토하라 계통이라든가 아니면 터키 계통 이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지내다가 명나라도 정복을 못했어요. 아무 정복을 못했는데 청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용맹한 청나라 만주족들이 이걸 신장을 다 점령했습니다. 전체를 다. 그래가지고 고종 권룡제가 이건 신장, 새로운 땅이다. 그래야 신장이 된 겁니다. 신장. 신장은 이제 보면 북신장과 남신장이 있어요. 북신장, 남신장 구분되는 게 바로 텐산산맥. 텐산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북신장, 남쪽은 남신장이 그러는데, 북신장은 원래 몽골 계통, 남신장은 유구르 계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종 권룡제 때 이 무렵에 고전부터 시작했지만 중가르족이라고 몽골의 일파인, 오이라트족의 일파인 중가르족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청나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룡제 때 조회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예 이 사람들을 깡그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도가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만 명만 살고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비어버리니까 남신장에 살던 유구르족들이 확산이 된 겁니다.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원래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80% 이상이 유구르족들이었는데 지금은 약 50도 50 정도로 낮춰졌다 그러죠. 한족이 막 자꾸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어디냐? 우르무치, 그다음 카슈가르. 북신장의 중심지는 우르무치고 지금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카슈가르. 지금은 이제 기르키즈 우즈벡과 접한 그 지역인데 카슈가르인데, 이 카슈가르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다 같이 여기에 이제 영사관도 만들고 정보원도 파견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손을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장에 코칸덕 한국, 아까 전에 말한 코칸덕 한국의 장군이 신장이 비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코칸덕 한국 어차피 약해지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휩쓸었어요. 휩쓸었는데 좌종동이라는 장군이 중국은 원래 청나라 만력 가면 바다를 먼저 지켜야 된다. 요새를 먼저 지켜야 된다. 북쪽을 먼저 지켜야 된다. 이런 파로 세방파, 해방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파는 리홍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이 좌종당은 세방파예요. 이 사람이 주장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코브백을 물리치고 신장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지역을 통해서 일부를 뺏깁니다. 일부를 러시아에 뺏깁니다. 그게 지금 카자흐스탄 땅이 됐죠, 일부가.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도 중국 세력과 인도 세력에, 인도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중국과 인도 간에 지금까지도 문제된 그런 지역이 됐는데, 영국이 티베트를 침공해가지고 영향력을 굳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물론 이제 영국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장악하는데, 이렇게 티베트도 이제 러시아 간의 갈등 요소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티베트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본 티베트가 있고, 티베트는 지금 라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작아요.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어디냐? 여기가 바로 윈난성 일부입니다. 윈난성 일부고, 그 다음에 캄이라는 데서 있죠. 캄은 어디냐? 캄이 바로 서찬성 서부입니다. 캄도 가면 굉장히 티베트족이 많이 살고 중국의 저항을 열심히 합니다. 암도는 어디냐? 암도는 지금의 칭하이성, 칭하이하고 안수성 일부입니다. 그렇게 이걸 그레이트 티베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라마 14세는 이 그레이트 티베트를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티베트 역사 보시면 중국 당나라 때, 그때 심지어 장안도 함락시킬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발해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티베트 쪽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당나라 서부를 완전히 소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티베트이 그 당시에 신장을 점령하고 심지어 인도 일부를 점령하고 그다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중아시아 타슈켄트를 점령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그럼 물론 나중에 이게 다 해체됐지만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거를 했을 때가 바벨 지음 시작인 건가요? 그렇죠. 그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통일 신라의 신문왕 때 신문왕 그 무렵에 이제 그렇게 한 50에서 한 100년 사이에 800년경 대충 얼추 되겠네요. 예, 뭐 700년과 800년 그때 그러니까 세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만주가 러시아에 함락이 되죠. 한량이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지도 보시면 위쪽에 있는 땅이 뭘까요? 하바롭스크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해룡장 남부입니다. 해룡장 남부. 해룡장 남부 땅이 이제 처음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청나라 땅은 원래 이 그 하바롭스크도 포함되어 있고 사할린, 그다음에 쿠릴열도 일부, 그리고 외몽고, 그리고 지금의 남부 시베리아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그 왜 러시아 국방장관 하던 그 친구 이름 뭐죠? 러시아 국방장관 하던 친구 혼혈아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 원주민하고 사이에 난 사람. 그 사람 고향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입니다. 투맨인가 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아이흔적을 통해 가지고 위쪽의 땅이 넘어가고 그다음 2년 뒤에 또 오스르강 동쪽의 땅이 넘어갑니다. 이 거대한 땅 얼마나 클까요? 한반도 몇 배나 클까요?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요? 예. 파란색이랑 분홍색 이 거대한 땅입니다. 이 거대한 땅. 이 거대한 땅이 넘어갑니다. 이 국경조약이 2차 아편전쟁이고 1860년입니다. 저게 2차 아편전쟁인 거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무렵입니다. 1858년 이게 1860년이 그 아편전쟁이 아니고 뭐 러시아에서 저희 중국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의여단의 난인가? 뭐 와닿는 그런 걸 겁니다. 예, 예.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중지하면서 아니요, 의단은 19세기 말이고 이건 아닙니다. 1860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른 건데 하여튼간에 이 전쟁을 통해 그 무렵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북경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토자비 사건 그래가지고 원래는 러시아가 북한하고 우리 조선하고 국경을 접하고 않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동해안 출구까지를 가지게 되는 조약이었는데 왜 그러면 못 가지게 됐느냐? 이 국경을 설정하는 비석 있잖아요. 이만한 비석을 이제 메고 어떤 인부가 하나 관리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연결 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비석을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해안선 한 13, 14km 앞에서 그냥 그 비석을 내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국경이 거기로 꽂아진 겁니다. 토자비 사건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국경이 그만큼 유리하게 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아이온 조약은 제2차 아편전쟁 중에 그냥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강제 협약을 맺은 거고. 예. 1866년은 오히려 이제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 협약이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외만주입니다. 외만주. 이 지역이 외만주. 이게 내만주고. 우리는 자꾸 이것만 내만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만주를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걸 가슴 속에 품고 있죠. 저 언젠가 러시아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860년에 동해안을 다 먹으니까 러시아가 또 탐난다. 바로 앞에 있는 땅 어디예요? 청진, 나진, 청진, 원산 더 내려가가지고 삼척, 그 다음에 포항, 영일만, 그 다음에 부산 앞바다 이런 걸 쭉 탐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봤더니 가장 탐나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원산만, 영흥만이죠. 바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섬들이 많죠. 섬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동해 위쪽 끄트머리인 거죠 지금? 아니요, 동해 위쪽 끄트머리가 아니고 딱 우리나라 그 한반도에서 가장 짧은 지역 동쪽. 그러니까 평양 동쪽으로 줄 거면 오른쪽.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여기서 났다 그러죠.
여기 위쪽에 있는 반도가 뭘까요? 왼쪽에 있는 반도가 호도 반도, 밑에 있는 반도가 갈마 반도. 갈마 반도의 명사 심리가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 또 여기 이제 북한 쪽에서 레저 시설을 많이 건설해 놓은 데입니다. 굉장히 해안선이 복잡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방파제와 같은 반도가 있고 남북으로 있고 중간에 섬까지 있고 이러니까 해군 함대 근거지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러시아가 첫 번째 야 원산만, 서시마, 영도, 제주도 이렇게 탐색을 다 해봤습니다 이미. 그래서 원산만을 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대로 1860년에 베이징 지역으로 에너지 획득했고 그 다음에 1861년 3월 달에 스시마로 들어갑니다. 그냥 스시마로 왜 들어갈까요? 스시마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당시 일본 어떤 상태였을까요? 1861년 3월 달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직도 막부하고 68년도가 68년이니까 막부하고 덴노하고 사스마 군부하고 초시 군부하고 막 싸울 때, 그러니까 일본이 취약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아오소만, 이게 아오소만입니다. 그러니까 남스시마하고 북스시마 사이에 있는 그 아오소만에 들어갑니다. 아오소만에 이모자키를 점령하고 막사와 공장, 연명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스시마가 혹시 일본 어느 현에 소속된지 아세요? 스시마하고 고도 열도를 갖고 있는 스시마하고 고도 열도를 갖고 있는 현이 어딜까요? 나가사키. 왜냐하면 나가사키에 있는가 하면 나가사키에서 배를 띄우면 이리 간답니다. 바로 앞에는 후쿠오카가 아니고 나가사키가 소속 현이 된 게 바로 백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가사키 현에서 알고 그쪽에서 저기 막부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힘이 없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부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영국한테 해소세를 칩니다. 우리 힘이 없는데 얘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 점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 큰일 났잖아. 좀 도와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오케이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러시아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알았어 나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짐 싸서 나가버립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제2의 성공 전략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오소만 보시면 이 스시마 섬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임진왜란때도 여기에 배를 숨겨놓고 나중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시마도 동아시아 전략에 군사 전략에 되게 중요한 섬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일본 본토에서 스시마까지 거리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스시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에서 보이는데 우리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49점, 부산에서 49.5고 일본에서 일본 본토에서 섬이 아니고 본토에서 그랬다. 다른 섬들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주도 위치 보시면 제주도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제주도를 탐냈습니다. 2번. 언제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정 러시아. 그리고 두 번째 소련도 2차 대전 끝 무렵에 제주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가 중요한 게 제주도는 황해와 그 다음에 대한해변까지 동해로 그리고 동중국해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해협과 그리고 섬과 해안선 이런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보시면 일본의 홋카이도하고 사힌 사이에 해협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혼슈하고 홋카이도가 또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 보시면 큐슈하고 그 섬 사이에 또 해협이 있습니다. 이런 해협은 국제해협이고 제주 해협도 국제해협이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시로 군함을 무해 통항권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쭉 들어가네요. 이제 1882년에 뭔 일이 벌어졌죠? 이모군란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모군란이 바로 이제 그 민씨 일가가 돈을 착복하고 군인들한테는 머리 섞인 쌀을 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죠.
그러면서 민비가 죽었느니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조청 수육 무역 장쟁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왜 조약이라고 안 그러고 장쟁이라고 했을까요? 왜 장쟁일까요, 이름이? 조약과 장쟁 차이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조약은 대등한 나라끼리, 그리고 장쟁은 내가 위고 너는 아래야. 이렇게 일종의 강요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우습게도 다스리자는 청나라가 조선을 조공국이 아니고 이제는 식민지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바로 산동 상인들이 들어왔죠. 제일 먼저 정착한 데가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 들어가지고 짜장면집 열었죠. 그리고 인천을 근거로 해가지고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산만, 영도, 제주도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아프간 전쟁 직후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러시아가 너무 설치니까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거문도 이름을 포트 해밀턴 그랬고, 지금 또 거문도에 가면 영국 소병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못 먹으는 게 아니고 풍토병 때문에. 아무래도 타지에 가면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잘 죽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리고 지금도 가면 거문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했고, 그 죽은 사람들은 거기 묻어놨고, 외인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1885 4월 달에는 영국이 이제, 거문도 점령했고, 10월 달에는 러시아 함대가 제주도에 상륙해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철수했습니다. 이건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만큼 러시아가 제주도에 뭔가를 이렇게 근거지로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리 홍장이 이 문제를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 간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선이 1882년 사건도 청나라가 진압했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청나라 종속 상태가 심화되고, 이때 막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친영파, 친미파, 친독파 막 나눠졌죠. 이 무렵에 이제 또 나온 이야기 하나가 주조선 독일 대사관의 공사관에, 당시 공사관이죠. 공사관의 1등 서기관이 우리나라 외모 대신 서리를 불러다가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빨리 일을 처리 안 해줘? 우리하고 빨리 협정 체결해가지고 이권을 줘야 되는데 너 빨리 안 해줘? 왜? 이래가지고 외모 대신 서리에 뺨을 때립니다. 주조선 독일 공사관의 1등 서기관이. 그리고 당시에 조선 정부를 보시면 외무 대신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무 대신은 항상 이권은 나눠줘야 되는 자리, 굴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정식 외무 대신이 없고 외무 대신의 서리가 있는데 1개월마다 바뀌고 2개월마다 바뀌고 3개월마다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개판이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번체제라는 말 많이 나오죠. 종번. 나는 중국 주나라 때 나온 이야기인데, 나는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이야, 울타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종주국, 조선은 울타리, 너희들은 종속국, 이렇게 하는 이념을 갖다가 옛날 만드는 게 아니고 19세기에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배운 놈들이 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지죠. 그러니까 태평천국의 나를 진압했던 정국권, 그 아들인 정지죠. 그 다음에 리홍장, 위안스카이, 순원, 장개스, 마오쩌둥, 시진핑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산주의자나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를 알로 보고 우리는 울타리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종번 개념이 나온 게 제가 서울대 교수한테 들었어요. 서울대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중국의 새로운 개념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다.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이 이란을 갖다가 페르시아를 갖다가 분할하는데, 그 전에 이미 17세기, 18세기부터 러시아는 카프카스로 계속 남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란은 지금의 이란이 아니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그리고 그 위에까지도 다 영유하고 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국은 이란 계통이 아니고 아제르바이잔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이 우리는 지금 저기 이란의 최고 절대자가 누구죠? 하메네이죠, 하메네이. 하메네이가 이란인일까요? 하메네이가 인종적으로 이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인입니다. 이란 국적인데 이란계가 아니고 아제르바이잔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계통입니다. 터키 계통. 아제르바이잔이 터키 계통인 건가요? 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바로 터키 말을 씁니다. 터키어하고 아제르바이잔 말은 굉장히 99% 같습니다. 팔레비는 이제 이란 계통이죠. 팔레비는 이란 계통이고 호메네이도 이란 계통, 하메네이는 아제르바이잔 계통입니다. 터키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 그 북아 아제르바이잔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래 아제르바이잔은 지금의 이란 서부하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하고 같이 합해진 나라였는데 이게 분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또 쪼그라들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러시아가 이란을 밀어붙이다가 영국하고 타협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가 줄어들었죠. 엄청. 카스피해라는 바다가 카스피해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자르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자르라는 게 원래 옛날에 거대한 민족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남한을 막아야 되는데 인도에서 이 극동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와 같이 합해가지고 막아야 돼. 그런데 영국이 많이 지혜본 거예요. 그럼 청나라가 도움을 줄까? 일본이 도움을 줄까? 보니까 청은 무기력한 나라다. 힘이 없다.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 그리고 이 계획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쓰레기는 너무 커. 인도는 지배할 수 있는데 청나라까지 지배하기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상업적 비즈니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몇 군데에다가 저차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1840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영국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 덤빕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나라들이 청나라로 치들어오니까 덤비니까 청나라는 그럼 어디부터 보호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각 성과 만주, 성이란 이름과 만주는 근거지니까 본거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번부 그래가지고 서찬 서부, 뭐 구이저우, 윈난, 칭하이 등 이런 소수민족이 사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선, 베트남, 리쿠, 버마 이런 조공국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만주가 가까운 조선을 중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선이 그렇게 중국한테 중요할까요? 오늘 또 미국 오늘도 미국의 그 군 대장인가 중장인 그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은 불침 항모다.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불침 항모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비수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수가 외국 세력에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청나라로서는 조선을 꼭 지켜야 되는 땅. 그러면서 이제 이모곤란 갑신정변 때 군대를 보내가지고 직접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에 베트남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래도 내가 도와주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막부 때 일본은 사할린 그리고 사할린은 이제 공유지로 만들고 러시아와 같이 그다음 쿠릴 열도의 남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해협에서 또 맞섰죠. 그리고 이만큼 굉장히 일본은 결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판단에는 러시아 남하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메이지신이 되게 중요한 계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떤 나라였느냐? 이 지도가 왜 보여줬을까요? 이 지도를 왜 보여줬을까요? 제가 바로 이 경기만이 지금의 한국의 목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사람이 죽으면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죠. 목숨. 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바로 경기만이 한반도에 한국의 목줄기입니다. 목줄기. 목숨입니다. 경기만이
경기만. 경기만 나왔잖아요. 경기만 써 있잖아요. 인천. 경기만. 그러니까 황해도와 충청남도 사이에 있는 바다가 바로 경기만입니다. 이 경기만이 우리 한반도에 경기만이라는 표현이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쓰죠. 경기만 많이 쓰잖아요. 처음 들어본 표현이에요. 처음 들은 표현이에요. 경기만 많이 쓰는데. 베이 오브 경기. 경기만, 페르시아만, 메르시아만, 경기만. 경기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만이 뚫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인천 날아가고 서울 날아가죠. 수도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들이, 공군들이 전력을 다해가지고 지키는 데가 바로 NLL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세가 들어오면 항상 조선반도의 목줄기, 목구멍인 경기만을 노리고, 그 다음에 강화도, 그 앞에 있는 요새인 강화도,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조강, 한강 입구를 통해서 한양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국 할 때 한강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 한자 쓰지 말고 한국 할 때 한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그래서 한강 수로 확보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수호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병인양요, 그 다음에 미국이 신미양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운요 사건, 이렇게 차례로 우리나라를 노립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일본이 점령했지만, 이게 이제 1875년인데 운요 사건이, 이게 바로 큐슈에 있는 아리따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영국에서 배를 사가지고 이걸 개조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바로 이게 운요입니다. 이때 일본에 살던 영국 사람이 이런 배 사는 데 도와줬고 굉장히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또 그 사람의 기념비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유신 할 무렵에 이제 정안론, 그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요시다 쇼인은 그 메이유신 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사이고 다카모리는 메이지 유신 하고 난 다음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세이난 전쟁 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조선이 말을 안 들으면 정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고, 특히 요시다 쇼인은 20대였는데 그때 벌써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북으로는 감차카반도, 남으로는 필리핀까지 점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진출하고 대만을 먹어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런 지리적 공간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해군은 어떻게 봐요? 동해, 남해, 서해, 이것만 보잖아요. 일본은 벌써 크게 보고 대서양, 인도 태평양 이런 식으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단일 정부 전략 같은 거는 뭐예요? 같이 보잖아요, 다. 한반도와 그 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같이 보잖아요. 최근 들어서 연합방위 제안을 일본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일 정부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저기 단일 정부 이론 저 아이디어인데, 그만큼 일본은 옛날부터 보는 폭이 달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일본이 얼마나 넓었고 빨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조선을 보는 시각은 조선은 별 볼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인구들 먹었고 자원도 없고 뭐 가져갈 게 없어. 뭐 점령해봤자 별 얻을 게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중요하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수 있는 땅이었다. 그리고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간은 밸런스 오브 파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예,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 세력권 안에 들어가면 청나라가 위험하고 일본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극동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갖고 있는 영국보다 뛰어난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이 중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를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청나라가 이제 전국이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이 점령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BOP가 바뀌는 거죠. 밸런스 오브 파워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 제해권 문제, 그리고 자유무역 문제. 영국은 비즈니스를 위주로 하는 나라니까 이런 게 다 무너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이 결국은 이제 거문도 사건하고 1902년도 1차 영일 동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이 왜 멸망했느냐? 이 이제 그레이트 게임 등 세계 정세가 조선에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탓도 있죠. 만약에 조선이 빨리 계획을 하고 강했더라면 영국이 조선하고 손잡고 러시아 막아달라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걸 못했잖아요. 우리 책임이 큰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조선 사대부들의 협소한 승리학적 세계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화이관. 이게 뭘까요? 우리는 문명인, 너는 야만인. 딱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중국의 한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요새를 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백인, 너도 백인. 옛날 개념으로는 너는 문화인, 명나라 한족 문화인, 우리 조선인 문화인, 제 만주족 야만인, 저 외족 야만인 이렇게 본 거예요. 쟤는 짐승이야. 우리는 문화인이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바로 성리학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벨테브레, 하멜 이런 사람들과 별로 거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벨테브레는 원래 하급 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뱃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멜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멜한테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멜한테 세계 어떻게 돌아가고 동아시아 어떻게 돌아간다.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배웠으면 아마 조선이 계획을 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멜한테 배우는 거 없이 그냥 하인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하멜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고 하니까 탈출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여기 보면 외국인 많잖아요. 그럼 그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을 그냥 서양 여자들은 이쁘다 이렇게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제가 옛날에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그걸 하나 제의한 게 김병준 실장한테 뭘 제의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애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일정한 펀딩을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파운데이션 만들어가지고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그다음 동남아, 동유럽 이런데 아주 천재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미리 데려오자.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교육을 시키고 걔들을 제대로 인재로 키워보자. 그리고 필요하면 걔들 부모들도 데려오자. 뭐 이런 제의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사람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직접 대항한 이야기는 아니고 바뀌지만 제가 그걸 문서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할은 당시의 역할은 제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호락 논쟁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아주 우리나라 정치 사상사의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 락론은 이간이고 락론은 어딘가면 지금의 한강 유역 사람들. 그 다음에 호론은 충청도, 충청 서부 사람들. 그럼 호라는 게 뭐를 말할까요? 호남, 호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호가 뭐예요? 혹시 아는 분? 호가 뭘까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제천 어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을 말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호로는 바로 충청도 지역의 선비들의 이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간 그리고 랑로는 만주족도 문명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호로는 만주족은 야만인이고 짐승이니까 걔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이게 호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은 폐사가 된 충청도 서천 쪽에 그런 한산 사람들 모여가지고 선비들이 밤새워가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송시열과 그 제자인 권상아가 주도했는데 송시열은 죽었고 권상아 제일편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호론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만동묘를 건설했죠. 그리고 만동묘를 대원군이 무너뜨리니까 또 나중에 또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무너뜨리니까 80년대가 70년대 또 가서 건설해 놨어요. 이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가가지고 그 화양계곡 가가지고 사사지 뒤져봤습니다. 송시열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이 만동묘를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만주족은 문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그렇죠. 호론. 낭노는 그거 아니다. 그래도 만주족도 내가 가보니까 했더라. 그 사람들도 바뀔 수 있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성론입니다. 인성. 이게 철학의 우리 그 유교 철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인종주의 가깝죠. 거의. 그런데 왜 실패했냐면 정책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조선의 정책이 준공산주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소수의 왕족과 아주 귀족들만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저 말단 사람들은 더 가난한 거. 그러니까 준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는 당시에 정말로 이 나올 거라면 땅밖에 없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색장파, 당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쟤를 죽여야 내가 그 땅을 가지는 거예요. 쟤를 죽여야 내가 관직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외거래 억제했죠. 겨우 뭐 나온 게 임상옥 이런 사람들, 인삼 팔아가지고 돈 좀 번 사람들, 유기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심지어 홍경래가 발라내켜요. 너무 차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상공 발전이 제한적입니다. 이미 일본은 서양과 거래하고 청나라마저도 굉장히 발전이 나가는데 우리 조선은 계속해서 우리 조선이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고 수레가 안 다녀요. 우리는 뭐로 다녀요? 여자들이 가마 타고 다녔죠. 누가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갔죠. 그런데 중국은 뭘 타고 가요? 수레 타고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아시아 지방에서 밸런스 파워가 더더욱 일본에 유리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영국과 미국이 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 청간의 라이벌리, 스탈린하고 쿠릴도 영유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는 이제 막아야죠, 러시아를. 그런데 러시아는 남진해야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시모다 조약은 이게 이제 하전 조약인데 시모다 조약은 스탈린은 공유, 콘도미니움, 그리고 쿠릴도는 에트로우 섬을 경계로 분할했습니다. 에트로우 섬이 제일 큰 섬, 긴 거, 쿠나시리 뭐 이렇게. 쿠나시리, 에트로우. 요걸 경계로 해가지고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장이 이렇게 됐고, 이제 러시아 주장 이렇게 됐는데, 일본 주장대로 갔습니다. 그 대신에 스탈린 섬은 공유지. 저거를 획정하게 된 건 러일 전쟁인가요? 시모다 조약. 시모다 조약. 일단 제가 들어보면 시모다 조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상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해가지고, 스탈린은 러시아, 쿠릴도 전부는 일본 땅. 이렇게 나눠 바꿨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905년은 또 바뀝니다, 이게. 또 지금도 또 바뀌었죠. 이렇게 이름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와 조선반도로 나오는데 1875년에 앞서 말씀드린 운요 사건이 벌어지죠. 윤요호가 아니고 운요호입니다. 운요호 사건 이후에 조선공격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곤란 갑신정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청이 밀렸는데 1894-95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바로 동학혁명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동학혁명이 벌어지니까 조선에서 청나라군을 지원 요청하니까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 들어오고 두 나라 간에 한반도 싸움 벌어지고 만주까지 싸움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결국 일본이 이깁니다. 그때 이때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일본이 그때 이미 돈을 줘가지고 영국과 독일로부터 함선을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많이 기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돈 벌게 된 거. 바로 도자기.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아리따에 가가지고 아리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 발전시켜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합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이 함포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군함을 가지고 청나라군을 격침하고 청나라군을 몰아내고 결국은 조선에서 우위를 굳히게 되죠. 물론 나중에 러시아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싸우게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 승리하고 처음에는 만주도 위에 제목에 있는 한자는 뭔가 가장 오른쪽 한자라? 희생. 예, 희생. 스케이프고트. 이게 옛날에 주나라 때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희생 공양을 바쳤다고 해가지고 소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우자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자인데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그냥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물어보면. 희생.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이 지금의 랴오동 반도 남단,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롄시를 먹었는데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토해내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이 깨갱했죠.
그러면서 그 땅을 누가 차지했나? 러시아가 차지했어요. 러시아가 차지하니까 독일은 러시아를 막아야지. 그러면서 칭다오의 자오종만을 조차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는 일본 정도 했는데 일본은 깨졌어. 그러니까 청나라가 만국으로 갑니다. 이제 한족들이 더 못 참겠다. 이렇게 모노가마 왕조는 우리가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순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96년엔 동청철도. 왜 동청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동청. 왜 이름이 철도 이름이 동청일까요? 청나라 동쪽, 동청, 청나라 동쪽 철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치타에서 만주리로 그 다음에 하얼빈, 치차로 하얼빈으로 그 다음에 브라디스토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제 다롄에서 하얼빈까지 남북으로 갑니다. 남만철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와 일본 간에 한반도와 만주를 놓고 흥정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전쟁으로 터지는 게 러일전쟁이고요. 그래서 주한양 일본 러시아 공사 간에 계속해서 만주와 한반도를 어떻게 할까 계속 둘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한양에서 우리 한양이 주둔하고 있는 공사 요새로 지금 둘 대사 간에 이 만주와 한반도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나눌까 가지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줄거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관리들은 해볼래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러일전쟁 결과 이렇게 됩니다. 영국과 일본 간의 1차 영일 그 동맹조약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영일은 조선과 청의 독립을 승인한다.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제일 먼저 앞에다가 영일 조약을 하는데 왜 제3국에 너는 독립국이야? 왜 이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떼어놓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 들어갔는 게 조선뿐만 아니고 청일 이렇게 들어가 있어. 조선과 청이야.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조선의 독립이 아니고 청나라와 조선의 독립이에요. 왜 들어갔을까요? 청은 누구로부터 독립인 거예요? 청은 누구부터일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영일이니까 조선은 일본으로 독립, 청은 거꾸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영일은 조선과 청의 독립을 했다. 두 나라 간에 왜 했을까요? 이거는 뜻은 조선과 청의 독립 승인은 러시아로부터 독립 승인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러시아가 청과 만주와 조선을 먹을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마. 만주, 조선 건드리지 마 하는 게 바로 영일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청에 일본은 조선의 특수한 이익을 향유한다. 제3국 러시아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군사적으로 받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 사건을 벌이죠. 우리나라의 아간 파천.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 그러니까 당연히 1895년에 완전히 청나라가 패하고 일본이 조선반도를 장악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과 친일 내각이 조선의 권한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사실상 유폐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니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바로 미관 파천입니다. 미관 파천.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요새로 치면 우리 청와대 용산에 그 대통령 뭐죠? 얼마 전에 사건이 크게 난 예? 도청. 아니 경호처장이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위 고종의 호위부대 장이 이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 꼬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만약에 고종 부자가 미관 파천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안 됐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미관 파천해가지고 미국의 힘이 들어왔더라면 그러면 일본을 못하게 막았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우리 필리핀처럼 미국이 식민지가 됐을지 모르는데 아마 일본이 그래도 식민지 한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독립하고 나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영어 공용어가 실현됐겠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니콜라이 황제한테 민영화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보호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입장이 복잡한 게 러시아 로마노프하고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메이지신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선하고 주권선 이익선 주장한 사람. 야마가타하고 둘이 이제 비밀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힘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가만있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이제 그때 둘이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당연히 고종 부자가 아간 파출을 한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때 사실은 조선을 버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식민지화된 거는 특히나 이 아간파천이 약간 결정적인 거라고 봐야 돼요. 뭐 결정적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서는 적대국인 나라의 공간에 세력권으로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 버리니까. 예. 영국과 일본 러일 전쟁으로 변한 것이지 영국과 영일 동맹이 러일 전쟁 승리의 동력 아닙니까 사실은. 중요한 동력이 됐죠. 실제로 저 시기에는 저는 현명한 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그건 뭐 그거는 뭐 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요. 미관이든 아관이든 여하간에 지가 살라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고종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압제를 당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은 거죠. 찾은 건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조선 민족 전체에 대해서는 좀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으니까 요 이 땅 해가지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처음에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갖다가 디클레어 워도 안 하고 먼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간 게 어디냐 배를 몰아서 리순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리순만은 다른에서 청유사를 했기 때문에 리순만에 들어가 보면 정말 리순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폭은 앞에 입구는 엄청 좁아요. 배 뭐 몇 대밖에 못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넓고 완전히 호수 같습니다. 바닷물 잘 안 보이고 정말 호수처럼 이렇게 푸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대보면 짜요. 짠데 그런데 그 아주 일정 부분밖에 못 들어가고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의 매우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해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해가지고 인천, 다롄, 선양 이런 데 승리하죠. 그러면서 이제 육지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싸워가지고 다 이기는데 마지막에 두 가지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하나는 리순고지, 중국말로 알리영사는 그러는데 203 고지 전투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되게 무식하게 러시아가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지키는 토치카를 향해서 일본군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반자이 하면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기관총을 놓고 토치카에 거치를 해놨는데 거기로 반자이 돌격을 했다는 거죠. 반자이 돌격은 자살 공격인 거. 그렇죠. 야, 우리가 털렸네. 그래서 달라락 갈기니까 죽어버리고. 그래서 몇 차례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지휘자가 바뀌어요. 지휘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대포를 쏴가지고 일단은 그 토치카를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905 1월달 되면 그 2035를 점령을 해요. 또 올라가 보면 이제 리순만이 다 내려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그런 함포를 거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포를 쏴가지고 그 리순만에 있던 극동 함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극동 함대가 거의 이제 전력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누굴 보내느냐? 발트 함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후쿠시마 야스마사. 후쿠시마 야스마사가 정보장교인데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에 그 직원으로 파견됩니다. 파견되고 나서 나중에 나는 배로 안 가고 나는 육지로 갈래. 그러면서 말을 3표를 삽니다. 말을 3표를 사고 하늘 둘을 딸리고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천천히 관찰하면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후쿠시마 야스마사가 독일 황제한테 저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빌헬름 2세 황제가 그래 잘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히 수를 따라줬다 그럽니다. 너 되게 용맹하고 너 되게 충성스럽네. 참 부럽다. 너 잘 갔다 와 그러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일본 정부에 제시를 합니다. 쓴 보면 후쿠시마가 뭔 뜻이에요? 후쿠시마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얼마 전에 원전 폭발됐죠. 그런데 후쿠시마가 원래 메이주신의 막부편을 들었던 아이치현이 바로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14,000km를 돌아서 갑니다. 저거랑 러일 전쟁은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이때 이 정보를 다 파악해가지고 러시아 함대라든가 러시아군의 동향을 다 파악해서 그렇게 알려준 거죠. 일본 당국에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세계 정서도 그렇고. 돌아와서 전쟁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려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 밑에 그 요동반도라는 데가 바로 거기 빨간데 그런 색깔을 여기 색깔을 여기 다렌 지역이 여기 다렌이 인구가 여기 한 700만 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전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제 얼굴이 나와 있네요. 제가 강원일보에 연재를 했는데 한국사를 20회를 연재했어요. 그 사진이 이제 나와 있네. 사진도 뗄 수가 없어요. 붙여놨는데 이렇게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떠밀어 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러시아라는 거인이 일본이라는 난장이를 거꾸로 잡고 그리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여러 군데 벌어졌죠.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데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러일 전쟁 때 우리 조선이 일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시마 해전.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도고 함대가 승리한 건데 그거를 좀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알링산 고지 전투에 이때 이제 그 메가드의 아버지, 우리가 아는 메가드의 아버지가 참가를 했습니다. 무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아스 메가드. 그러니까 메가드 집안이 군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 이 알링산 고지 전투 결과 리소나를 모함으로 하던 러시아 극동함대가 전멸했다. 그 다음에 발타 함대가 파견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영국이 방해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헐수 문제. 헐수가 뭔가 아시죠? 배가 바다에 잠기는 선. 그러니까 배가 너무 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배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크기 때문에 수에즈를 먹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죠.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석탄 공급을 막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제가 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그 이유가 바로 빙 돌아왔는 데다가 마다가스카르 자원 항구에 갔더니 항구에 제대로 시설이 없고 석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사병이 돌아요. 그러면서 많은 장병들이 쓰러져. 그러면서 1년간 지체하면서 석탄을 사고 이 사람 치료하면서 1년을 지체해서 도착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왔더니 대한협이 기다리고 있던 이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일본군한테 대피했죠. 그러면서 쓰시마 해역에서 작살났군요. 그렇죠. 예,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울릉도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서 대장선이 격침됐다 그러고, 그때 옛날에 한번 왜 그 대장선 밑에 엄청난 보물 숨겨 있다고 스캔들 한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중재해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됐고, 이렇게 일본이 남만주 철도, 다롄, 그 다음에 사할린 남부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했고, 얼사보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바로 우리가 굉장히 특히 진보적 인사들이 미국을 배반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사보 조약이 되는데, 그러면 왜 약 5년간 그냥 얼사보 조약 하지 말고 바로 그냥 합병조약 체결하면 되는데 왜 그럼 5년간 이렇게 못했을까요? 거기 밑에 나옵니다. 미국이 원래 만주에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갈 때 지금의 잉크호라는 데다가 총영산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만주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만주마저도 일본한테 들어갈 지경이 되니까 오픈도어 해라. 왜 그렇게 니만 먹느냐? 나도 먹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 개들이 많이 미국에 이주했죠. 하와이라든가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일본 개를 차별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은 벌써 이때 일본이 너무 커지면 언젠가는 태평양을 놓고 우리하고 다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일본을 조져버리려고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렌지 작전. 그리고 나서 이게 좀 하다가 전쟁까지 안 벌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레인보우 작전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1941년에 전쟁이 벌어지죠, 실제로. 오렌지 군사작전이라는 건 그냥 대일 뭔가 할 각오를 한 그러니까 일본이 까불면 언젠가나 조지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런 겁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죠, 그때는. 오렌지인가 설마 그 황인종이라서 오렌지.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 이긴 결과 이런 제국이 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이 이걸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할린 남부에다 쿠릴리스 전부에다가 한반도에다가 랴오동 반도에다가 거기다가 대만에다가 오키나와 전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인구가 보십시오. 인구 조선 8천만, 일본 1억 2천만, 약 2억, 그리고 랴오동 반도가 인구가 한 5천만 돼요. 2억 5천, 대만 약 3억쯤 되는 거죠. 3억은 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그런 거대한 나라가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주국은 나중에 먹어요. 네,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랴오동 반도를 먹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영이었던 랴오동 반도로 끌려와가지고 리선에서 돌아가시죠. 회송 감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강제합병을 합니다. 원인이 바로 우리 이제 지배층들이 우왕좌왕한 거.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니까 머리부터 모래 박아버려요. 타조처럼. 그 다음에 일광이 묵인했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일반 국권은 뺏기고 국민들은 괴로운데 왕실과 귀족들은 다 그대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 가고 우리는 이왕 가고. 우리 그 성리학자들 생각에는 옛날은 청나라 모시다가 지금 일본 모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친일파들은 헝가리, 오스트리아, 오홍 제국처럼 이런 두 나라 살림. 그리고 나도 이완용도 일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건 천만 뜻밖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은 그냥 2등 시민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본은 참여금도 안 주고 완전히 다르게 지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끝내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그러면 이제 뭐 김옥균 같은 이런 선각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때 이제 조선의 봉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역할을 언제 우리 효인의 대표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북학파라든가 뭐 북학파를 위주로 한 실학파라든가 명명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화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어떤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이 됐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보는 눈이 달라요. 독일 통일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요. 누가 기여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독일 통일을 해보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씨앗을 뿌린 건 맞아요. 이탈리아 통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열혈당 사람들이 굉장히 씨앗을 뿌린 건 맞는데 그 씨앗을 뿌린 걸 갖다가 추설한 사람들은 비스마르크하고 마치니하고 이런 사람들 현실적인 정치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씨앗은 뿌렸지만 그 이제 과연 거두들을 수 있는 영향이 됐는가 우리 조선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메이시 이전에 1592년에 임진왜란 이후에 쭉 전쟁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 막부에서 도쿄에 에도에 있는 막부에서 그 시절에 이미 도쿄도 그렇고 에도도 그렇고 상당히 에도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거래를 하면서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근대 학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토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토대가 없었다는 게 제가 대표적으로 호론 락론 논쟁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빈약했고 양민학자들이나 아니면 괴화론자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소 신은 뿌렸지만 그렇게 그걸 수확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느 때든 간에 제국주의를 해볼 만한 제국주의 이론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역사에서 몽골의 침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몽골의 침공을 하면서 우리 역사 표현에 고려가 허리를 꺾였다. 그리고 당시에 몽골의 침공에 따라서 페르시아가 허리를 꺾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대국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저렇게 명나라한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가 바로 그 원나라하고 싸워봤지 않습니까? 원나라하고 싸워봤는데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몽골을 제압하고 일어난 나라가 명나라예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싸웠다가는 나라가 작살이 나겠다, 없어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굴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굉장히 고려인들, 신라인들, 고구려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반도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피동적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지금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반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19세기라면 우리가 아마 식민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런 세월이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나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두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살 길은 뭐냐? 결국은 계속 세계 정세를 주시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움직임, 중국 움직임. 지금 미국이 디클라인하고 있고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남북 통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 안 되면 일본하고 손잡고 저는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외교가 중요한 때가 됐는데 과연 차기 정부가 정말로 잘 보고 세상 움직임을 잘 보고 국민 전체를 위한 외교 안보 정책을 잘 할지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끝내겠습니다.